송견이 유표와 싸우다 죽었다는 소문은 멀리 장한 궁중에서 동탁의 귀에도 들어갔다. 낙양까지 달려간 제후군대는 내분과 갈등으로 무너졌다. 흩어진 데다 그 주동이라 할 수 있는 원소와 공손찬의 싸움과 대결까지 말려 위신을 되찾은 동탁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송견이 죽었다니 마음과 몸에 무거운 짐이 풀린 듯하구나. 정말 큰 근심거리 하나를 덜었다. 동탁이 그렇게 기뻐하다가 문득 곁에서 시중하는 이들에게 물었다. 그 아들이 시신을 수습해 갔다는데 올해 나이가 몇이냐? 워낙 송견을 두려워했던 탓에 그 아들 손책에게까지 걱정이 미쳤던 것이다. 이제 17이라 합니다. 물음을 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는 대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걱정거리가 못되었다. 동탁에게는 17의 손책이 한낱 철부지로만 떠올랐을 뿐이었다. 그러자 겁이 없어진 동탁은 나날이 그 오만과 폭력성이 더해졌다. 스스로를 상보라 자처하며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며 황제조차도 그렇게 부르도록 하니 그의 오만함이 지난날 십상시의 우두머리를 능가해버려 넘었다. 영제는 장양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간신들의 아첨에 이끌려 한 것 아첨에 빠진 황제가 스스로 한 일이지만 동탁은 헌제를 협박해 상보라 부르게 한 탓이었다. 또 동탁은 아우 동민을 좌장군으로 삼고 호우라는 벼슬로 높여주었다. 조카 동왕은 시중으로 임명하여 금군의 대장을 맡기고 권세를 부리며 뿐만 아니라 동시성을 쓰기만 하면 늙고 점고를 가리지 않고 모두 열후로 봉했다. 그리 봉하니 천하는 그대로 동탁의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더욱 어이없는 것은 장안에서 250리 되는 곳에 새로 미호성을 쌓은 일이었다. 자기 자신의 거처로 백성 25만을 끌어내 성곽과 궁실을 지었는데 성곽은 그 높이와 두께가 한 가지로 장안성과 맞먹었다. 아니 똑같았다. 궁실은 장안성 안의 금궁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창고에는 20회를 먹을 곡식을 쌓아 뜻밖의 병고에 대비하게 했다. 그리고 소년들과 미녀 800명을 뽑아 그 안에 살게 하고 자신의 가족을 그리로 옮겨 호사를 누리게 하니 도성인 장안성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동탁 자신도 평소에는 항상 그 미호성에 머물며 미녀와 술, 지웅림에 빠져 지냈다. 그러다가 잦으면 보름에 한 번이요. 때로는 뜸하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장안성을 드나들었는데 그때는 대부들과 제후들이 횡문 밖까지 나가 그를 정중히 맞아들이고 보내었다. 그때 동탁은 길가에 장막을 치고 크게 잔치를 벌여 거기 나온 패관들과 술을 나누는 걸 통례로 삼았다. 명목이야 그들을 대접한다는 것이 었지만 속셈으로는 그 자리를 통해 자신의 위엄을 세우고 대신들을 겁주기 위함일 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날도 동탁이 횡문을 나서자 백관이 모두 배웅을 나왔다. 동탁은 여느 때처럼 수레에서 내려 장막에 든 뒤 거기 나온 패관들과 술잔을 나누었다. 그런데 잔치가 파할 무렵 북지라는 땅에서 난을 일으켰다 잡힌 병사 수백이 끌려왔다. 잔혹한 동탁은 정말로 마침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그 병사들을 처형하도록 했다. 참으로 끔찍하고 혹독한 처벌이었다. 어떤 자는 그 손발을 잘라내고 또 어떤 자는 눈알을 뽑았다. 어떤 자는 그 혀를 잘랐으며 더러는 큰 솥에 삶아 죽이기까지 했다. 하나같이 차마 눈뜨고 못 볼 형벌이었다. 그 구슬픈 울음소리와 괴로운 외침이 하늘까지 사무치니 패관들은 한결같이 두려움에 질렸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걸 노린 동탁은 태연했다. 오히려 그 광경이 즐거운 듯 마시고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자신에게 한거하는 자는 모두 그렇게 죽으리라는 엄포의 효과를 한층 높이려는 수작이었다. 또 하루는 이런 기이한 일이 또 있었다. 그날은 궁전 앞마당에서 술자리를 벌였다. 신하들을 두 줄로 늘어 앉히고 한창 술잔을 돌리고 있는데 여포가 급하게 뛰어들어와 폭군의 귀에다 몇 마디 수군거렸다. 듣고 있던 무사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렇단 말이지. 그러고는 술자리 끝에 끼어앉은 웃는 장수를 가리키며 여포에게 조용히 나직히 속삭였다. 저자를 데려가거라. 그러자 여포는 연회장 한복판 위로 올라가 장수를 거치게 끌어냈다. 까닭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여포에게 끌려가는 모습에 모두들 가슴이 철렁했다. 마지못해 잔을 비워도 술인지 소태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여포에게 끌려간 그는 오래지 않아 목만 붉은 쟁반에 담겨 돌아왔다. 아직도 시뻘건 피가 흐르는 목을 본 여러 신하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혼이 다 빠져나간 듯 그 까닭조차 묻지 못하고 벌벌 떨며 눈치만 살폈다. 그걸 즐기듯 바라보던 폭군이 이윽고 만족하는 듯한 웃음과 함께 입을 열었다. 제공들은 놀라지 마시오. 그자가 반역과 한통속으로 이어져 몰래 비밀이 나를 해하고자 했소. 사람을 시켜 적에게 보낸 비밀 서신이 들켜서 내 아들 봉선의 손에 들어가는 바람에 일이 드러난 것이오. 역적의 비밀 서신.
목을 벤 것은 그런 까닭이 있으니 무고한 여러분은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소. 너무도 조용하고 부드러워 오히려 듣는 이를 질리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하나같이 더 이상 자세한 까닭을 캐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술잔만 비우다가 폭군이 다시 성으로 돌아간 뒤에야 말없이 쫓기듯 흩어졌다. 살펴보면 폭군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즐겨 사용한 수단은 공포였고 그의 통치는 이른바 공포정치인 셈이었다. 그렇다 백성들은 떨었다. 백성을 위압하고 적대 세력을 꺾는 데에 그 어떤 수단보다 빠르고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이 공포정치이다. 하지만 계속되기 어렵고 결말이 위험한 것이 또한 공포정치이다. 공포정치가 계속되기 어렵다는 것은 인간의 감각이 가진 마비란 특성 때문이다. 다른 감각과 마찬가지로 공포감도 거듭되면 마비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공포를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쪽은 거듭될수록보다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걸 개발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만 보다 잔혹해지고 야만스러워지는 길뿐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이미 공포감이 마비된 백성에게는 효과도 없이 이용하는 쪽만 광란적인 가학 심리로 몰아넣고 적대 세력에겐 한층 설득력 있는 대의 명분을 무기로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데 공포정치의 한계가 있다. 공포정치의 결말이 위험스럽다는 것은 언제나 공포정치가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데 있다. 정당한 승계가 아닌 권력의 상실은 대개 비극적이긴 하지만 공포정치의 결말은 차라리 극단적이지 않다. 주인공은 결국 자기가 저지른 잔혹과 야만 속에 발을 헛디디고 비참히 굴러 떨어진다. 가끔 가해자들이 자연사의 재앙을 면하기도 하지만 아주 드문 일이다. 우리에게서 조차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라 할 만큼 보기 힘들다. 그는 공포정치로 밀어붙이며 천하를 떨게 하고 자신을 신으로 여겼지. 그러나 공포에 익숙해진 백성들은 결국 두려움보다 분노를 선택하고 반기를 들었다. 그렇게 패망하는 군주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역사의 흔한 일이지.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오래된 폭정을 무너뜨릴 준비를 한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우리를 도울 지혜로운 왕윤이라는 사람이다. 태원 지방에서 태어난 그는 엄한 법관으로 이름을 날리고 정의를 숭상했다네. 정의로서 그는 법 앞에서 서민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자를 결단코 용서치 않았다. 그 시절 부패한 내시가 죄를 덮으려 하자 왕윤은 칼을 빼어 벌을 내렸다. 그 일로 권력자의 미움을 사 귀양을 갔지만 끝내 응징에 굴복치 않았다. 굳센 성격의 소유자였다. 후에 형제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으나 황제가 곧 알고 그를 풀어주었다. 이후 다시 간신의 손에 걸려 귀양 갔다 돌아와 곧 재상으로 등용되었다. 그가 재상으로서 내세운 원칙은 백성을 돌보고 간신을 쫓아내 나라 세우는 것. 하지만 그는 폭군 전행 앞에 어쩔 수 없이 항상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깊은 울분을 사귀던 그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번번이 좌절했고 도시는 여전히 폭군 비명에 울었다. 대궐 앞에서 반역을 꾀하던 이들이 참수되는 걸 보고 그는 몹시 몸을 떨었다. 그의 가슴엔 더 늦출 수 없다는 외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손이 떨렸다. 칼을 쥐지 못하는 그의 마음에는 실패의 두려움과 또 생명이 겹쳐 있었다. 그는 결국 침묵과 함께 기회를 놓치고 돌아와 살짝 자리에 몸을 눕혔다. 후회로다. 길로 세월이 흘러 어느덧 계절은 바뀌었지만 그의 한숨은 여전했다. 밤하늘에 국화꽃이 떨어질 즈음 그는 천천히 가만히 정원을 거닐며 달을 보았다. 그때 별빛 사이로 한숨 섞인 노래가 살짝이 들려와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밤의 정적을 깨는 노래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듯한 신비한 멜로디였다. 왕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고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젖은 얼굴로 노래를 부르는 어린 여인이었다. 그녀는 왕윤의 집에서 자란 노래와 춤의 재능을 가진 소녀 초선이었다. 16에 이른 그녀는 재주와 또 빼어난 미모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왕윤은 초선을 친딸처럼 아끼며 사랑했고 그녀도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사랑은 깊었네 진정으로. 초선은 왕윤을 친아버지처럼 또 따랐기에 눈물이 젖은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왕윤은 그 눈물 섞인 음을 들었다요. 왕윤은 소리를 죽이고 그녀 곁으로 다가가 그 까닭을 살짝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기로 했다. 달빛만이 조용히 둘을 살포시 비쳤다. 왕윤은 가다듬은 소리로 초선에게 그토록 슬픈 노래를 부르는지 물었다. 초선은 눈물을 닦으며 슬픈 사연을 조용히 이야기했고 왕윤은 귀를 기울였다. 사연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걱정으로 가득했으며 그녀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같은 여인들이 폭군의 폭정에 울고 있다고 말하며 깊은 비탄을 토했다.
왕유는 초선의 탄식을 들으며 가슴이 저며왔고 또 그녀와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의 마음속 울분을 나누며 깊은 결의를 품었다요. 초선은 자신이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결심을 품었고 왕윤도 마음을 굳혔다. 두 눈빛이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으로 또 타올랐다. 천한 것이 사랑에 취해 밤새도록 한숨을 내쉬다니 어쩜 이리 요란한가. 한참 듣고 있던 왕윤이 소리 높여 꾸짖었다. 예쁘게 아끼던 초선이여. 그러나 불편한 마음으로 들으니 한숨도 탄식도 모두 연정을 노래하는 듯 그에게는 연인 찾는 노래로 들려 화가 번쩍 솟았다. 천한 계집이 어찌 사사로운 정이 있겠느냐 하느냐. 초선이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왕유는 달빛 아래서 조용히. 그녀 눈썹에 수심은 있으나 사악한 기운은 없었다. 오히려 단아했다. 그제서야 왕윤이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꿔 조금 물어왔다. 사사로운 정이 없다면 어찌 이토록 밤이 깊은데 긴 탄식에 잠겨있느냐. 답해보거라. 용서해 주신다면 말 올리겠습니다. 전부터 말하고자 했으나 때를 만나지 못해 마음 깊이 숨겨온 이야기입니다. 초선이 옷깃을 여미며 진심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왕유는 무언가 심상치 않아 곧장 서둘렀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좀 말해보아라. 초선이 고요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대인의 은혜를 입어 이 몸이 길러졌을 뿐만 아니라 노래와 춤과 예의범절까지 큰 가르침을 오롯이 받았습니다. 나은이도 부모지만 길러주신 이 또한 부모라 합니다. 제가 대인께 입은 은혜는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뼈와 살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가루가 된다 한들 그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뵈니 대인의 미간에는 늘 근심스러운 그림자가 참 떠나지 않으시니라. 반드시 나라에 큰일이 있는가 싶사옵니다. 더구나 오늘 밤은 잠도 안 와. 자리에조차 들지 아니하시고 밤이슬 맞으며 시름에 잠겨 뒷뜰을 거닐고 이렇게 계시니 천한 제가 어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대인을 살피다가 차마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한숨과 탄식을 토한 것이 그만 대인께 들린 듯하옵니다. 그것이 혹 대인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엎드려 용서를 빌 뿐입니다만 먼저 감히 묻고자 합니다. 대인께요. 근심을 덜어드리는데 저 같은 존재가 쓸모없을까요? 만번 죽더라도 대인께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이 천한 몸을 던지겠습니다. 진심을 듣고 나니 의외의 이야기였다. 그때껏 초선을 단순한 소녀로만 봤던 왕유는 귀를 의심했다. 다시 한번 초선을 살펴보니 꿋꿋하고 또 더 흔들림 없는 자태와 수심만큼 차가운 결의가 눈물 속에 어려 있었다. 반짝이는 눈길로 미루어 거짓으로 둘러댄 말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자 초선의 아름다움이 전보다 더 눈부시게 왕윤 눈에 들어왔다. 그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는 순간 왕윤의 머리에 번개처럼 계시가 떠올랐다. 머릿속에 번뜩인 생각이 있었다. 대안의 천하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왕윤은 기쁨에 겨워 땅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길게 또 초선에게 말했다. 이리 오너라 어서. 나를 따르라. 조용한 방으로 가서 함께 의논하자 지금 어서. 그리 말하고 앞장서 초선을 인도하는 왕윤의 눈앞에는 호색한 동탁의 웃음. 동탁 못지않게 여자의 순진하지만 한번 눈을 뜨면 앞뒤를 모르는 장수? 앞뒤를 못 가리는 건장하고 단순한 여포의 모습이 왕윤 눈에 또 어른거렸다. 화각에는 평소 왕윤을 시중드는 피첩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윤은 그들을 꾸짖어 보내고 또 초선을 청의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 공손하고 엄숙하게 머리를 조아려 큰 절을 올렸다. 초선은 놀라 황급히 방바닥에 몸을 엎드리며 왜 이러십니까? 대인께서 어찌하여 이 천한 것을 놀라게 하십니까? 천하를 사는 이들 모두 불쌍히 여기라. 왕윤은 울다 웃다 하. 그랬다네. 그렇게 말하던 그의 눈엔 눈물이 또르르 마음도 젖어 있었다네요. 이미 말씀드렸지요. 저 같은 것이라도 마음껏 쓰실 수 있다면 명만 내려 주시옵소서. 만번 죽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꺼이요. 초선은 다시 굳은 결의를 품었다. 그러자 왕윤은 무릎을 꿇고서는 또 말을 이었다. 지금 백성은 모두 엎어지고 죽을 만큼 위태롭고 임금 앞에 신하는 떤다. 둘이 다 함께 달걀을 재듯 위태로워 내가 아니면 이 위기를 어찌 막으랴. 천하를 구하리는 너뿐이니 잘 듣고 거듭 생각해 마음을 정하거라. 역적 동탁은 황제 자리까지 넘보고 조정의 문무백관도 두려워하네요. 온갖 벼슬아치도 손쓸 도리가 없고 동탁을 둘러싼 무리들이 너무나 흉악해. 그 악을 돕는 무리들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두려운 건 동탁이여. 맺은 아들 같은 여포란 자다. 날래고 굳센 힘이 놀라워 아무도 그를 이길 자가 없느니라. 헌데 오늘 밤 너의 말을 듣다 보니 문득 한 캐책이 떠올랐다.
일을 소위 연한계라 하는 것이다. 동탁과 여포가 하나는 드러나고 하나는 숨고 차이는 있지만 둘 다 호색한 무리라 내 아리따움이면 능히 그들을 유혹해 그들을 도모할 수 있을 테다. 먼저 너를 여포에게 시집 보낸 뒤 다시 동탁에게도 바치고 너는 또 그 사이에서 적당히 그들 부자를 이간질하도록 만들어라. 그런 다음 여포를 시켜 동탁을 죽이면 큰 악을 잘라 없애는 길이며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길이 될 것이다. 내 미색을 그들 부자에게 던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나 천하를 위해 큰 공을 이루는 일이니 어떠냐? 한번 해보겠느냐? 그 말은 간곡히 들었고 초선이 선뜻 대답했다. 저는 이미 대인을 위해 10,000번 죽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아뢰었죠. 그러니 얼른 저를 그들에게 보내주옵소서. 초선을 달래는 사도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이제 꾀를 낼 방책이 준비됐다. 만약 이 일이 새어나가면 우리 집안은 모조리 사라질 것이라네. 대인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 그 큰 뜻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망칼 아래 죽을 것입니다. 맹세합니다. 정말요. 그 말을 듣자 왕유는 벌떡 일어나 다시 큰절하며 초선에게 고맙다. 다행히 역적이 죽고 한실이 다시 밝은 날을 맞게 된다면 그건 모두 내 공일이라. 이윽고 왕유는 초선을 껴안고 또 한 번 비오듯 눈물을 쏟았다. 한편으로는 가련한 초선을 위한 눈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또한 달리 길이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는 눈물이기도 했다. 동탁과 여포를 겨냥한 연한계는 다음날로 바로 시행되었다. 왕유는 집안에 고이 간직해둔 값지고 귀한 굿을 몇 알을 꺼내 솜씨 좋은 장인에게 건네어 그걸 박은 금관 하나를 만들게 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만든 그 금관을 사람을 시켜 몰래 여포에게 보냈다. 순금으로 만든 관에다가 한 알만 해도 천금가치의 구슬이 몇 개나 박힌 그 귀한 선물을 받자 여포는 매우 기뻐했다. 평소에 냉담하던 왕윤이 보낸 것이라 더더욱 놀랐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위세도 돌보지 않고 직접 고마움을 표하려 왕윤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걸 미리 헤아려 온갖 준비를 갖춰둔 채 기다리던 왕윤은 문 밖까지 나가 여포를 맞아들였다. 그리고 좋은 술과 맛난 안주로 크득하게 상을 차려둔 후당으로 인도한 뒤 상자에 앉혔다. 귀한 선물에 더해 이제는 융숭한 대접까지 받으니 단순한 여포는 더욱 감격해 목소리까지 떨며 왕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 여포는 승상부에 속한 한낱 장수여 사도께서는 조정의 대신이십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히려 거꾸로 대접을 받는 격이 되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포의 말에는 지나친 호의에 대한 의아로움까지 담겨 있었다. 왕윤이 좋은 말로 둘러대었다. 당금의 천하에는 이렇다 할 영웅이 없어 오직 장군만 있을 뿐이라네요. 여기 이왕 암흑에는 장군의 높은 벼슬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를 우러러 작은 정표를 보냈을 뿐이요. 그러자 여포는 희미하게 있던 의아로움마저 풀고 기쁘게 잔을 받았다. 왕윤은 여포에게 술잔을 올리면서도 입으로는 끊임없이 동탁과 여포의 덕을 추켜세웠다. 혹시라도 여포가 다시 의심을 품게 될까 봐서였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단순한 여포는 점점 우쭐해하며 신나 잔을 비웠다. 몇 순배 술이 돈 뒤 왕윤이 시중하는 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몇 명만 남겨 자리를 더욱 은밀하고 후젓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은연중에 여포의 색심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술수였다. 젊고 예쁜 시첩에 둘러싸인 채 본체로부터 떨어진 후당에서 마시는 술 때문인지 과연 오래자나 굳어있던 여포의 자세가 풀어지기 시작했다. 제법 시첩들을 희롱하며 번갈아 권하는 대로 거리낌 없이 마셔댔다. 그렇게 하여 여포의 남다른 주량이 반쯤 찼다 싶을 무렵 그때 왕윤은 다시 분위기를 바꿨다. 시첩들마저 물러가게 하고는 그중 하나에게 넌지시 말했다. 가거든 내 딸 초선이를 들여보내라. 아비가 부른다고 하면 수줍어 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약간 취해버린 여포는 젊고 예쁜 시첩들까지 내보내는 게 속으로는 싫었으나 집주인의 처사라 말없이 보고만 있었다. 거기다가 딸을 불러낸다니 은근한 기대가 잃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오랜만에 문이 열리고 푸른 옷의 두 시녀가 부축하며 한껏 단장한 초선이 들어왔다. 원래도 빼어난 자색이라 피단과 보석보석으로 치장하고 곱게 화장까지 하니 그 아름다움은 눈부실 지경이었다. 놀란 눈으로 그런 초선을 바라보던 여포는 조금 전에 들라는 말도 잊고 더듬거리며 왕윤에게 물었다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 아이는 내 딸 초선이네. 이 왕윤은 장군을 집안 사람처럼 가까이 여기는 터라 이 아이를 불러 장군을 뵙게 하는 것이네. 어리 빠진 듯한 여포를 보고 속으로는 기뻐하면서도 왕윤은 웃으며 여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 초선을 향해 엄숙하게 일렀다. 이분은 천하에 둘도 없는 용맹한 여포 장군이시다.
아비와는 친형제같이 지내니 어려워 말고 부끄러워 말며 술 한잔 따라 올리거라. 초선은 옥잔 가득 향기로운 술을 따라 손모와 공손히 다소곳이 올렸다. 잔을 받은 여포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가까이서 볼수록 빼어난 자태였다. 초승달 같은 눈썹과 가을물처럼 맑은 눈, 오똑한 콧날과 복숭아빛 볼, 그리고 붉은 입술 사이로 드러나는 흰이는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실로 세상 미인의 비율을 모아놓은 듯한 얼굴과 자태였다고 표현할 만했다. 넋이 나간 여포를 보고 왕유는 거짓 취한 체하며 초선에게 천천히 말했다. 말하네, 이 아이를 장군 첩으로 드리고자 한다오. 늙어서 믿고 맡길 리가 없다오. 정말이요. 늙어가는 몸이니 아이를 맡기리는 장군뿐이라 거두어 주신다면 고맙겠소. 들은 여포는 귀를 의심하며 기쁨에 겨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손을 모으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여포는 아무것도 아닌데 대감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 몸 둘 바를 몰라. 감동과 의아로움이 교차해 여포는 말문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왕유는 장군의 덕을 칭송하며 계속 술잔을 건네 분위기를 달궜다. 그녀는 여포의 눈앞에서 춤추며 더욱 빛났고 여포는 숨도 못 쉬었다. 왕유는 속으로 계획이 순조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놓았다. 여포는 초선의 춤과 노래에 넋을 잃고 그 아름다움에 이성을 잃어갔다. 초선은 노래를 마친 뒤 수줍은 듯 여포에게 술잔을 건네며 눈빛을 주었다. 여포는 손을 떨며 그 잔을 받았고 두 눈은 초선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왕유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하늘에 감사했다. 이렇게 연한계의 첫 걸음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첫 씨앗이 뿌려졌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둘을 떼어놓을 큰 계책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시라. 만약 뜻대로만 된다면 여포는 사도께 충실한 개마냥 힘껏 보답할 것이다. 충성을 다해 힘껏 은혜를 갚겠습니다. 기쁜 마음에 그는 천하의 장수라는 채신도 잊어버리고 소리쳤다. 장군이 거두어 주신다니 영광입니다. 그럼 가까운 날 좋은 길이를 골라 이 아이를 장군의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왕유는 정말 고마운 듯 그렇게 말했다. 여포는 기쁨에 정신이 아득했다. 그도 그럴 것이 몸은 비록 장군의 자리에 올랐으나 여자애는 서툴러 한참을 허둥대다가 간신히 눈길 모아 초선을 바라봤다. 마주보는 초선의 눈길 역시 앞서와는 달리 은은한 추파를 띠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그날 밤 안으로 당장 초선을 품고 싶었으나 계획은 허락치 않았다. 원래는 장군을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했으면 좋겠지만 동탁의 눈치를 봐야 하니 오늘은 이만하고 뒷날을 기약하는 게 옳겠습니다. 이만합시다요. 밤이 깊자 왕유는 술상을 거두게 했다. 여포는 아직도 몹시 아쉬웠다. 아직 돌아가기 서운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취한 몸을 간신히 가다듬었다. 왕윤에게 두 번 세 번 절하며 고마움을 연거푸 표하고는 승상부로 돌아갔다. 초선으로 여포 마음을 사로잡은 왕유는 이제 동탁을 겨냥했다. 며칠 뒤 왕유는 조정에서 동탁이 홀로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청했다. 그는 동탁에게 방문해 한 잔 술을 올리겠다며 은근한 목소리로 청했다. 내 집은 비록 초라하나 한번 들러 술 한 잔 받아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수주라도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다만 뜻을 몰라 미루다 이제 청합니다. 이제 청하는 바 태사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사도께서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언제든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뜻밖이긴 했지만 동탁은 기꺼이 응했다. 대권을 잡은 그는 자만했다. 조정의 원로 대신이며 국기로 이름 높은 왕윤이 집 청해주니 반가웠다. 왕윤이 자신에게 저기를 품는 느낌도 있었으나 큰 음모라 생각지 않았다. 오히려 왕윤이 몸을 굽혀 자신에게 가까워지려 한다는 짐작에 흐뭇해했다. 그래서 쉽게 응낙을 받은 왕윤은 곧 이튿날 그를 청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동탁을 맞을 채비를 했다. 황제의 행차나 다름없었다. 거의 황제 대접이었다. 대청에 큰 상을 벌리고 맛난 음식과 높은 자리를 준비했다. 집 안팎에 화려한 장막을 들이우고 마당을 비단으로 덮어 꾸며놓았다네. 황제의 행차라도 부럽지 않은 법석이었다. 대청에 상을 버리고 강과 바다의 진미를 빠뜨리지 않고 차려냈다. 그 가운데는 특히 동탁을 위해 가장 높은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집 안팎에 화려한 장막을 들이우고 마당은 비단을 깔아 화려하게 꾸몄다. 그러나 더욱 동탁을 흐뭇하게 한 것은 그를 맞는 왕윤의 태도였다. 약속대로 동탁의 수레가 이르자 왕윤은 정장을 갖추고 마중을 나갔다. 마중을 나가 번절하고 기다렸다. 갑사 여러 명을 거느린 동탁이 들어섰다. 동탁이 수레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선 뒤에도 왕윤은 아래에서 머물렀다. 두 줄로 늘어선 군사들 끝에 마련해둔 자리에 앉은 동탁에게 절을 올렸다. 왕윤의 태도는 손님을 맞는 주인이라기보다
임금을 맞아들이는 신하 같았다. 사도께서도 이제 당으로 오르셔서 한 잔 받아주시지요. 동탁은 기분 좋아하 웃었다. 하지만 억지로 팔을 잡혀 앉혔다. 곁에 앉은 왕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미소로 극진히 인사했다. 칭찬 한마디 잊지 않았다. 그는 태사의 덕이 하늘과 같다고 치켜세웠다. 옛 성인보다 더 높다고요. 당신께 비할 리는 없다며 우러러 칭송했다. 겸손히 앉아있겠다고요. 어디다 손발을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들은 동탁은 더욱 좋아했다. 전에 의심 많던 그가 맞나? 왕윤의 변심이 의아했겠지만 연이어 승리를 맛본 그는 취해 있었다. 그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어버렸다. 곰곰이 생각하면 그의 방심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처음 입성할 때, 군을 끌고 수도로 들어설 때만 해도 모두 그를 괴물이나 불청객쯤 봤다. 짐승처럼 여겨 그를 기피하는 이들로 조정은 가득했다. 대의를 내세워 거리낌 없이 반대하는 이도 있었고 지조를 외치며 큰소리쳤다. 지조를 지킨다고 벼슬을 떠난 이도 있었고 변방 출신이라며 그를 무시했고 또 어떤 이는 글자 모르니 무식하다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세월이 흐르자 그의 권세는 더욱 굳어지고 동탁은 너무 자주 너무 쉽게 그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숱하게 지켜보았다. 아직 판세가 기울기 전에는 의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목숨을 걸 것이란 자들도 그의 세상이 되자 서쪽에서 데려온 부하들보다 더 굴복했다. 더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고 지조와 절개를 외치던 자들도 작은 벼슬만 주어지면 감격에 찬 얼굴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가문과 학식을 자랑하던 자들도 마찬가지여서 동탁은 종종 그들의 허세, 비판이나 저항도 결국은 자신을 비싸게 팔려는 술수에 불과한 듯 보였다. 그런 짓이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네. 하지만 큰 강이 아무리 흐려도 맑은 물줄기 줄은 남아있는 법. 그럼에도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그의 불의와 폭정에 저항하곤 했다. 이런 자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힘은 너무도 미약했다. 게다가 그마저도 쉽게 들통나고 어이없이 실패하니 오히려 그의 방심만 늘었다. 왕윤의 아첨은 바로 그런 허점을 노린 계략이었다. 기분 좋은 동탁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며 왕윤은 입에 발린 칭찬을 늘어놓아 더욱 기분을 부풀게 했다. 향기로운 술과 귀한 안주는 줄지어 나왔고 음악 소리도 또 울려 퍼졌다. 검은고와 피리 소리는 세상에 다시 없는 잔치를 만난 듯 요란하게 울리고 해가 져가고 동탁도 술이 올랐을 즈음 왕윤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어 동탁을 슬쩍 뒷마당으로 청해들였다. 귓가에 속삭였다.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치기가 돌던 중에도 소매를 잡아 끄는 왕윤의 얼굴엔 음모를 숨긴 듯해. 이를 알아챈 동탁은 호위병들까지 물리고 슬그머니 뒤뜰로 따라 나섰다. 그리고 거기서 왕윤은 한 차례 칭송을 늘어놓은 뒤 갑자기 음성을 낮춰 조용히 속삭였다. 그는 젊을 때부터 별자리를 읽는 법을 익혔다며 나이 들어 알았다 했다. 이제 눈이 뜨인 듯하다며 그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늘 징조를 본다고 했다. 그 결과 한나라의 운명은 이미 다한 것 같다며 지금 태사의 공덕이 온 천하에 널리 알려졌으니 옛 성군이 서로 왕위를 넘겨받듯 태사께서도 나라를 이어야 할 것이다. 실로 하늘과 백성의 뜻에 맞는 일이지요. 이 말을 들은 동탁은 왕윤 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며 너무 엄청난 말이라 동탁도 잠시 어리 빠진 모양이었다. 한참 동안 왕윤을 훑어보다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이게 무슨 소리여? 내가 감히 그런 것을 바랄 수 있겠소? 예로부터 나라를 어지럽힌 자를 끊고 덕없는 자는 덕있는 이에게 맡겨 천하를 내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태사께서 한 왕조를 이으심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지나친 일이라 하겠습니까? 왕윤은 목소리까지 다듬어 다시 동탁을 부추겼다. 표정 또한 전혀 거짓 없어 보였다. 그제야 동탁도 활짝 웃으며 말했다. 만일 하늘의 뜻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사도께서는 마땅히 나의 큰 공이 될 것입니다. 어느새 동탁의 눈에는 왕윤마저 옛 왕실을 등지고 자기에게서 영화와 부귀를 구하는 이들 중 하나로 보였다. 그리고 그 정성 어린 대접과 아부의 뜻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왕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마치 당장 높은 벼슬을 받은 것처럼 동탁의 한마디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동탁은 이미 황제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겸손한 척 손을 저었지만 입가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이어서 왕윤은 분위기를 더욱 은밀하게 만들기 위해 어둑한 방 안에 촛불을 밝히고 종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태사께 올릴 저녁상 준비는 다 되었느냐? 그가 묻자마자 음식과 술이 곁들여진 푸짐한 상이 후당 안에 차려졌습니다. 낮보다 더 푸짐한 차림이었다. 왕윤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춤과 노래를 가르치는 이들이 있으나
그 풍류로는 태사께 올리기에 부족합니다. 마침 제가 기른 무의가 하나 있는데 그 재주가 볼만하여 감히 태사께 바치고자 합니다. 매우 좋은 일이요. 사도께서 추천하신다니 더욱 기대되는구려. 동탁도 흔쾌히 허락했다. 그러자 왕유는 고운 발을 들이우고 악기를 연주하게 한 뒤 초선을 불러 발 뒤에서 춤추게 했다. 고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고 미리 비단과 보석으로 단장한 초선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예전 아름답기로 이름났던 궁녀가 다시 살아난 듯했고 왕을 사로잡은 신비로운 여신이 내려온 듯했다. 두 팔을 뻗어 빠르게 회전하면 봄날 호수를 나는 기러기 같았고 버드잎을 스치는 제비 같았다. 느릿하게 멈추면 누각에 머문 흰 구름 같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고운 꽃 같았다. 무대를 사이에 두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탁은 넋이 나간 듯했다. 술까지 오른 탓에 초선의 자태는 더욱 눈부셔 보였다. 욕심인 동탁은 춤이 끝나자마자 초선에게 말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왕윤이 옆에서 얼른 거들었습니다. 태사께서 너를 부르신다. 와서 인사드려라. 초선은 마지못해 발을 걷고 나와 공손히 절을 올렸다. 고개를 들자 정말이지 빼어난 미모였다. 3년 동안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살아오며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던 동탁이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초선을 보자 한 번도 미인을 안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동탁은 갑자기 말까지 더듬으며 왕윤에게 물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요? 저희 무의 초선입니다. 왕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대답했습니다. 동탁은 다시금 초선을 곁눈질하다가 불쑥 말했다. 노래를 할 줄 안다면 한 곡조 들어보고 싶소이다. 흉내는 낼 줄 압니다. 바라신다면 한 소절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윤이 그렇게 대답하고는 초선에게 이르렀다. 태사께서 내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신다. 일생의 영광으로 여기고 온 힘을 다해보아라. 그러자 초선은 수줍게 두 사람을 슬쩍 바라보고는 장단 맞추는 작은 판을 집어들었다. 곧 은쟁반 위에서 구슬이 구르는 듯한 고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울렸다. 그 모습은 이런 노래로 그려졌다. 한 입 벚꽃이 새빨간 입술로 열린 듯 옥을 빻아 따뜻한 봄빛을 뿜어내고 정향같은 혀끝엔 칼날을 감추었으니 나라 어지럽힌 간악한 자를 배려하네. 하지만 초선의 혀끝에 숨은 칼날을 짐작하지 못한 동탁은 그 노래에 더욱 빠져버렸다. 노래가 끝나자 초선의 재주를 크게 칭찬하며 넉넉히 상을 내렸다. 왕유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처럼 큰 상을 받고도 가만히 있을 셈이냐? 태사께 술 한잔 올려라. 초선이 잔을 채워 바치자 동탁은 단숨에 들이켜고 물었다. 올해 나이가 몇이냐? 가엾은 몸 이제 16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는 이렇게 고운 모습과 재주를 본 적이 없소이다. 이쯤 되면 왕윤의 뜻은 거의 이루어진 셈이었다. 그러나 왕윤은 기색 하나 바꾸지 않고 다음 수를 꺼냈다. 태사께서 이 천한 아이를 높게 봐주시니 이윤도 감격이 크옵니다. 이 아이를 드리고 싶으나 과연 받아주실까 망설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왕윤은 공손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조정 원로의 무의를 감히 빼앗을 수 없어. 망설이던 동탁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환해졌다.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감사를 표했다.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시니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천만에요. 오히려 저 아이야말로 태사께 총애를 입었으니 복이 크다 하겠습니다. 왕윤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고 이어 사람을 불러 명했다. 어서 수레를 준비하라. 곧 초선을 보내겠다는 뜻이었다. 이미 욕심이 가득 찬 동탁은 그 서두름을 마다하지 않았다. 털로 만든 휘장을 두른 화려한 수레가 준비되었고 단장을 마친 초선이 올라탔다. 동탁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초선이 떠나는 모습을 보자 동탁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술 몇 순배가 더 돌기도 전에 취한 척하며 돌아갈 채비를 했다. 곧 달려가 고운 초선을 품으려는 마음의 왕윤의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이만 돌아가 보겠소. 오늘의 극진한 대접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왕윤은 더는 동탁을 말리지 않았다. 직접 말을 타고 동탁의 수레와 나란히 달려 승상부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렇게 동탁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이었다. 저 멀리 붉은 등불을 앞세운 기마들이 거세게 달려왔다. 왕윤은 깜짝 놀라 말고삐를 당겼다. 눈앞에 나타난 이는 방천하극을 움켜쥔 채 불을 뿜는 눈으로 돌진해오는 여포였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분노는 불꽃처럼 번지고 있었고 숨결마저 짐승 같았다. 왕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포는 다가오자마자 왕윤의 옷깃을 움켜쥐고 벼락처럼 외쳤다. 무슨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왕윤은 일부러 모르는 척 고개를 갸웃했다.
오누께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엇을 어찌했다는 말씀이신지요? 뭐라고요? 이걸 갖고도 시치미를 떼시겠다는 겁니까? 사람을 놀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요. 여포는 울분을 토하며 더욱 거세게 외쳤다. 그러나 왕유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여장군,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장군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우선 무슨 일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지요. 여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왕윤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도께서 분명 초선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여인을 다시 동탁에게 보내셨습니까? 그걸 두고도 날 속인 게 아니라고 하시렵니까? 말을 잇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다시 분노로 가득 찼다.